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실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관련된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매우 좋습니다. 장이 매우 좋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분이 되게 좋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소가리만 끙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뭐 폭등이다 아니면 또 뭐 폭락이다 등등 매년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겨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락론자, 폭등론자들의 이제 대결이 또 인터넷을 달구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거래가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과거 한 20년 정도를 이제 돌이켜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항상 좋지만은 않았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를 때 내릴 때가 있죠. 오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사람들의 또 속도 답답하지만 내가 자산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제 가격이 내릴 때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사실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면 되지. 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호가가 낮아지더라도 또 거래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그 물건의 가격이 그만큼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형성이 잘 안 될 때가 사실은 거래가 이제 잘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대한민국 여러 가지 뭐 벌어지는 상황들을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곳이 저는 이제 부동산 카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이 부동산 카페를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뭐 특정 지역, 내가 이제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 거기 계신 분들이겠죠. 이 주민들이 우리 동네 최고를 외치시면서 나와 경쟁 있는 경쟁자로 생각되는 지역들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폄훼하거나 또 이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댓글 전쟁 또는 본문 전쟁들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뭐 두 동네 다들 이제 좋은 동네인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떨 때는 뭐 그 정도까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분들 입장이 또 이해되는 것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거는 좋아 보여요. 근데 남의 것은 상대적으로 좀 낮춰보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은 사람의 본능, 본성,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죠. 이걸 이제 경제학, 다 뭐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다 결국은 돈과 관련된 문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로 한번 취한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은 이제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 뭐 경제학 원론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첫 번째 웃으시는 경우들이 생기죠. 여기서는 가정이 많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매우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가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전개를 해 나갑니다. 복잡한 그래프가 등장하고 수식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전개되는데 보통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적이야? 말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일반적인 현실은 경제학 이론과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뭐 저 개인만으로도 보면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이 합리성을 누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좋아. 그냥 저것이 편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탐색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슨 결정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과거에 그게 되게 싫었어 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좋을 만한 가치를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뭐 그러한 경험들이 인생 살다 보면 여러 번 다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이제 사람의 심리가 이제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의 심리라는 것은 그동안에 간과가 되어 왔지만 지난 몇십 년 사이에 한 30년 정도 됐죠. 한 30년 사이에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지금은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경제학의 한 파트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처드 탈러라는 분이시죠. 이분은 이제 2017년인가요? 그때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받았을 때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조합시키면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했다라는 것이 노벨상 수상의 가장 큰 이제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 리처드 탈러라는 이분은 이제 이 책도 잘 쓰세요. 필력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승자의 저주라는 책을 이제 예전에 한번 쓰셨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승자의 저주보다는 넛지라고 하는 이제 쿡 찔러서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러면서부터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이제 행동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 현실판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한테 더 알려진 이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면죄부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 경제학, 저도 예전에 되게 재밌게 이제 공부를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문득 2026년 최근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책을 좀 뒤적뒤적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라는 것은 사실 뭐 여러분들 다들 써보시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이제 판단을 하는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킨다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저 조직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AI와 더불어서 AI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점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합리적인 분야는 사람들이 점점 AI한테 의존하는 것이 높아질 거야.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도 AI, 나도 AI. 이렇게 되면 합리성이라는 것은 지금 차이가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데 AI가 점점 더 많이 활용이 되면 합리성에 따른 차이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에 대한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비합리적인 사람의 감정, 마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파트 중에서 한 파트는 서로 수렴이 되면 격차가 없어져요. 나머지 이 한쪽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람의 심리, 마음 이런 것들을 더 잘 알아야만 결국 이제 AI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주식 시장 오늘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종합 주가 지수가 이제 6,000을 넘어서 6,100까지 육박하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여러 사람들 사이에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듭니다. 이 정도면 천장 아닐까? 아니야. 7,000 가. 아유, 뭐 째째하게 7,000이냐. 만 간다 생각하고 지금서부터 늦었다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을 때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분명히 빠질 거야. 이제부터 나는 수익을 현실화하고 인버스로 들어가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거야 라는 다양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심리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투자자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생각이 어떤지가 그 순간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흐름들을 이끌어낸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무조건 합리적이다? 아니면 비합리적이다? 글쎄요. 어떨 경우에 보면은 합리적이지만 어떨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아질 때 사람의 심리, 마음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움직이는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패턴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승자의 저주라는 책은 사실 되게 좀 오래된 책입니다. 1992년 미국에서는 1992년에 나왔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꽤 늦게 한 2000년대 꽤 지나서 이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구간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오늘 이 책을 새롭게 들고 나온 이유는 이제 이번에 이 수십 년간에 처음에 승자의 저주라는 책이 발간된 이후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케이스도 많고 연구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처드 탈러 혼자서 이제 연구하던 거에서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훌륭한 연구 결과를 많이 내는데 그러한 결과들을 얹어서 과거의 이 승자의 저주라는 책을 이제 현재 2025년, 26년 관점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한 책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은 되게 반갑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책을 볼 때 클래식, 고전 그런 거 읽어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보십니까? 잘 읽어보세요. 잘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되지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논리들이 상당수의 책들에서는 이미 구태의연하거나 현 시점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사례도 그렇고 논리 전개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사회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현실에서 드러나는 지금 2025년 그 어떤 시점을 좀 반영해서 이것을 좀 저자가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훌륭한 연구자들이 이것을 같이 더 한 단계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그러한 패턴으로 이 승자의 저주가 새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챕터별로 원래 책 내용과 더해서 그동안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왔던 다종다양한 이 행동경제학 연구자들이 각 챕터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더욱더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자의 저주는 30년 전의 고전이 아니고 2026년 현재에서 현재의 시장과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재 버전의 책으로 재탄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보면 한 두 파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한 파트를 창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파트는 그러면 그러한 결정이 이제 시장과 제도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이제 그러한 면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학 책이다라고 볼 수도 없고 심리학 책이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러한 결정의 프로세스를 이 책에서 낱낱이 밝혀주면서 너 이런 생각으로 했지 너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총 12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쫙 넘기면 어떤 느낌이 드냐 다 알 것 같아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목차를 보면 다 알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 많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 설명해 보세요라고 그러면 한 줄 요약, 세 줄은커녕 한 줄도 요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이 12장의 이제 챕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각의 우리가 키워드는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책의 제목인 승자의 저주, 그 다음에 뭐 손실 회피, 그 다음에 오늘의 쾌락과 이제 내일의 후회, 이런 이제 심리적 회개 등등의 어떤 용어들 보면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훑어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훑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괴감에 대해서 충분히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래 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좀 웃기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책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읽기가 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특별하게 이 책을 보면서 재밌게 느꼈던 거는 이제 당연히 리처드 탈러가 이제 본인 책 제목으로 내세웠던 첫 번째 제1장입니다.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가 뭐죠? 우리가 이제 뭐 피로스의 승리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이기는 것이 결국 지는 것이다. 당장은 이겼지만 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 간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 그때 그 당시 언제였죠? 2000년대 중반쯤에 이제 금호건설이 대우건설을 이제 인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이제 재계서열 12안 쪽으로 쫙 진입하면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국 자기들이 커버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큰 먹이를 삼킨 그 대가는 참혹했죠. 결국 이제 금호그룹은 상당 부분 이제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매각되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승자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당시에? 그렇죠. 왜 그룹 결정자들은 의사결정권자들은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거창한 M&A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그런 일들은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이 좀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경매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경매를 한번 잡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매장에 가보면 마음이 들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5명 정도 올 것 같은데 갑자기 한 40명 정도가 와글와글 하는 상황이 돼요. 그럼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액수를 높여 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가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자리 숫자를 지우고 바꾸던지 0을 하나 더 붙이던지 0까지는 안 되겠다. 자관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낙관적인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낙찰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 결과는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시장에서 메커니즘으로 결정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쓰고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득은커녕 오히려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이자라든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겼지만 경매라는 그 게임에서는 이겼습니다만 결국은 나를 패배로 만드는,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M&A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미국에서는 이제 M&A가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지는데 M&A를 했을 때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를 이제 인수합병을 발표를 했을 때 보면 두 회사의 주가가 동시에 오르는 경우보다는 인수합병을 내가 저 회사를 인수하겠소라고 선언한 A라는 회사가 결국은 손해를 보는, 주가에서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만한 돈을 주고 얘네들을 인수합병하는 게 타당하지 않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눈앞의 게임에서 이기는 데 집중하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다양한 케이스가 이 첫 장 1장의 이제 승리의 저주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다 보면 이제 뭐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M&A,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이 책에서 보면 재미있는 점은 꼭 중간에 실질적인 팁을 줘요. 어떤 팁이냐?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더 높여서 써야 된다? 그거 아님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합리성을 가진 판단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럴수록 보수적인 판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최소한도 긴 텀으로 보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앞의 게임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 사례로 풍성하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 끄덕끄덕 맞아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짤막한 이제 이런 뭐 소개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본 최후 통첩 게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옵니다. 최후 통첩 게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험자가 나와서 A라는 사람한테 10,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준 이제 받은 A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B한테 얼마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눠 가지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단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 난 안 해 라고 그러면 둘 다 못 받고 이 돈은 다시 가져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회는 딱 한 번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합리적으로만 보면 내가 10,000원을 가진 사람인데 내 옆에 사람한테 제안을 할 때 내 몫은 최대한 크게, 저 사람한테 주는 몫은 최대한 작게 주는 게 맞습니다. 왜? B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받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9,000원 가질게, 너 1,000원 가져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수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게임하면 오케이 하실까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A라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B가 노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손해, 난 그런 대접 못 받아, 난 기분 나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나라에서 실험을 해보면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사회문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든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제안을 할 때는 보통 40%, 심지어 50%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B라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수용하느냐를 관점에서 보면은 보통 최저 마지노선은 2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8,000원 가질게, 너 2,000원. 이 최소한 선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넘어가면 다 필요 없어, 이 판 깨! 라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대접, 난 그런 내 체면이 깎이는 그런 것은 받지 못해, 상 엎어 라고 가는 거죠. 너도 먹지 마 라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판을 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1,000원을 받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즉 불공정, 불평등을 혐오하는 마음이 우리 경제적 인간인 사람한테도 다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제 제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보상, 너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1,000원이라도 받는 게 낫잖아 라는 절대적 보상보다는 상대방과의 차이, 남들과의 비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다 써먹느냐? 최후 통첩 게임할 때만 써먹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일상은 사실 끊임없는 협상입니다. 당장 당근에서 협상을 할 때도 그런 거고요.
직장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회사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물건을 납품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급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격과 관련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가면서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은 나한테 힘이 있고 내가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상대방은 그 불공정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발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너도 같이 죽자라고 하는 무협지에서 잘 나오는 동기어진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함이라는 것은 경제의 숫자, 논리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저자는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협상, 가격, 결정의 프로세스를 보다 보면 공정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실존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서야지 그냥 나의 힘, 나의 우위 이런 것들만 믿고 나서서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분들,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 사장은 다시 한번 펴가지고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장은 이제 부존 효과 또는 이제 뭐 손실 회피 심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은 비싼 거야라고 하는 내 거에 대한 과잉, 오버밸류를 이제 매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 실험들을 많이 해봅니다.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이 당신의 것이라 생각을 했을 때 얼마에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저 물건을 얼마에 사겠습니까? 라는 실험들을 이제 여러 군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보면 재밌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판매 희망가가 구매 희망가보다 2배 정도 높아요. 배가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존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가치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성사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점점 줄여 나가면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줘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지만 어떻든 여기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결국은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내가 가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더 높이 평가할까요? 왜 오버밸류를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 마음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허무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손실 회피 현상이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과 손실 중에서 손실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다라는 거죠. 즉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내가 10,000원을 벌었어 라는 거하고 내가 그 판단을 내렸을 때 10,000원을 손해봤어 라고 생각했을 때 10,000원 손해본 사람의 마음은 이익을 봤을 때 내가 이 10,000원을 이익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에 비해서 2.5배 더 우울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10,000원 게임이에요. 10,000원은 벌 거냐 10,000원 손실일 거냐 라고 보지만 실제 사람의 마음은 손해를 봤을 때 이익을 봤을 때보다 2.5배 더 큰 상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고 그리고 가진 것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 있는 것을 굳이 바꾸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가서 거기에 뭐 대충 적응하고 가는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잘 활용한다, 잘 활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디폴트 값 선정에 대한 초기값 선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장기 기증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사람들의 비중은 한 반반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일단 시스템적으로 설계를 이제 하는 거죠. 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가입해서 이제 쭉 몇 년 동안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한테 대해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공지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반대하시면 클릭하셔가지고 나는 반대, 안함, 체크를 해제하세요. 라고 했을 때 또는 자, 당신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이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체크 표시를 해 주십시오. 라고 비교를 해보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디폴트 값이 체크가 돼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난 아니야. 라고 그러면은 난 체크를 해제할 수 있어요. 이 경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옵트 아웃이다라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보면은 장기 기증률이 90%까지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당신이 선택하면 여기에 체크하세요. 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옵트 인이죠. 반대로 이 방식을 채택하면 30%로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의 사람들의 생각보다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동의한다 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순응하고 굳이 그거에 대해서 더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디폴트 값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놓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합리적인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안 팔아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 안 팔지?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안 팔고 만다. 라는 손실회피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양상, 분양가의 기준을 분양가로 기준을 해가지고 시세를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도 설명이 되고 있고, 또 내가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그 당시 사셨을 때는 좋은 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벌써 17년 지났는데 현 시장 가격은 아닌데 왜 이렇게 집주인이 가격을 높이 고수하지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래 라고 이 책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6년 부동산 시장, 증권 시장을 이해하시고 싶은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4장만 펼쳐서 휘리릭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8장에서는 이제 심리적 회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명절이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어른이실 테니까 세배에서 세뱃돈 받는 경우는 별로 이제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이들 주셨겠죠. 그러면 세뱃돈 받은 자식들이라든지 조카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금방 써버립니다. 정말 순식간에 써버려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받으면서 열심히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알바해서 받은 돈을 그렇게 쓸까요? 아마 대부분 못 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20만 원, 저렇게도 20만 원인데 왜 일해서 받은 20만 원은 잘 못 쓰고 세뱃돈으로 받은 20만 원은 후루룩 써버리느냐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이 8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돈이 아니야. 사람 마음에는 여러 가지의 계좌가 있어. 그리고 그 계좌에는 다 꼬리표가 붙어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이 20만 원은 내가 힘들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 나의 노력이라는 것까지 가산된 가치로 환산이 돼 있고 절 한번 딱 해서 받은 20만 원은 쉽게 번 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설날 때 애들한테 한번 나눠주면서 너도 이런 생각하냐? 라고 한번 물어보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쪽으로 가면 이제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11장, 12장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큰 손실을 입고 시장을 아예 떠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시장의 실패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잔인한 분석을 해봤어요. 이 저자는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은 좋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잘 성장하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몇 년 사이에 폭락한 기업들을 주워 담아요.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양쪽을 보고 있으면 수익률로만 따지면 이 패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폭락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버렸던 주식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결국 이 시장이라는 것은 묘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회귀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든 어쨌든 오래 들고 있으면 평균으로 회귀해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건 미국 시장이지 국장은 아니야 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이 11장 12장에서 눈여겨볼 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근 성과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오른 주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고
여기에 더 돈을 밀어넣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평균에서 이상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순환매라는 형태가 또 이런 현상들을 반영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A라는 종목 너무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의 눈은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비슷한 생각을 하신 사람들이 과거에 상당히 안 좋은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많이 빠져있던 조직에 주식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장이 순환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이라는 것들을 맞추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장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 그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를 하면서 나머지만 놓고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 자체도 사람의 어떤 심리가 만들어낸 그냥 시장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심리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만이 시장 이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고는 오래간만에 이 행동심리학과 관련돼 있는 이 승자의 저주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책은 재밌어야 되죠. 그래서 이 책은 결코 이제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문과 책들은 자기의 주장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계속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은 이제 다양한 실험 그리고 케이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으로 수식, 그래프 이런 거 몰라도 다 설명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말로 설명되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보면 말장난이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실험, 저렇게 현실 관찰, 다양한 방식으로 이론이 맞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논리적인 즐거움도 꽤나 나타난다라는 점도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논리를 검증하기 위한 엄밀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되게 쉬운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점이 다 정리돼 있어요. 각 챕터별로. 그러니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한 요약 그리고 일반 독자들을 위한 요약 이런 것들이 각 챕터별로 있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는데 이 챕터 읽어봐야 될까 싶으면 요약부터 보시고 재밌어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독자 친화적인 그러한 책이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좀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룰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드래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30년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을 덧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썼는데 원래 이제 이 책을 처음에 쓴 분이 원체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팍팍 붙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바꿔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바뀐 게 뭐지?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건 물론 이제 두 번 이제 본 사람의 이야기고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괴리감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어떻든 의사결정자 그리고 정책을 세우는 분들한테 좀 꼭 보시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넛지라든지 이런 열풍이 불어서 한때 유행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변한 게 사실 좀 없어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했을 때 인센티브, 규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더 효과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폴트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깨우치면서 사회적 비용을 좀 낮추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상 영업 사실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건데 저는 이거 되게 못해요. 어떻게 하지만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손실 회피, 아까 공정성 그리고 이제 심리적 회계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알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과거에 넛지를 이제 꽤 인상 깊게 읽으셨던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책은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이 책은 그것과 관련돼 있는 넛지에 관련돼 있는 보다 좀 더 심화된 이론, 증거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책이니까 심화서로서 접근을 해보면 두 책을 같이 한번 놓고 보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저자는 이제 서문에서 그렇게 썼어요. 각 챕터를 하나의 퍼즐처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이상한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다고 부르는 그러한 이론이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상한 것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투자하고 사람들의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플레이어를 이해한다 그러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최소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승자의 저주라는 이 베스트셀러 고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차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로 많이 변수가 있고 움직입니다만 결국은 다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그 평균이 어딜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